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화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막 짝짝짝 이런 소리도 들릴 것 같은데 그런 소리 없이 우리 마스크 쓰고 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을 대신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또 라이브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 스텝 여러분들 또 우리 출연하신 여러분들도 이 핸드폰을 무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 하는데요. 한 분 한 분 정말 귀한 분, 이 해운 물류업계, 이 산업에 또 학계에 쟁쟁한 분들, 저만 빼고 다 쟁쟁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먼저 김인현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마이크. 예, 마이크 들고 나는 뭐 한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고려대학교 로스쿨 법학 전문 대학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이기도 합니다. 그 선장 출신이고 현재도 유효한 선장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은 소개이신 것 같고요. 자, 다음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해운협회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은 선장 출신인데 저는 선장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 예, 네. 박수, 우리 서로 박수 한번 할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태프분들도 가감없이 박수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처럼 재밌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정유란 대표님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영원해상과 유니코 로지스틱스의 부사장 겸 현재 영원 NCS 컨설팅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특기가 오랫동안 20년 이상 국제물류를 강의하고 있는 국제물류 교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모시기 정말 어려운 분들인데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우리 구교훈 회장님 또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 추측으로는 오늘 오토바이를 타고 오시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국제물류협회 구교훈입니다. 저는 27년간 물류기업에서 여러 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지금은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에서 국제물류와 수출입 무역 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양창호 교수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 원장님이시죠?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양창호 교수입니다. 인천대학교 동부화물류대학원에서 항만물류하고 물류와 SCMA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정길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길입니다. 저는 성결대학교에서 동아시아 물류학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를 다 들었고요. 혹시 스태프분들께서는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 뭐 음성에 뭔가 미스가 있다든가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저와 교감하시면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진행해 주시는 로지브릿지에서 제 경제전망 2021년 경제전망 제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던 이 책을 여러분께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 좋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께 선물로 10분을 추첨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런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께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온라인 포럼을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그냥 가볍게 좀 우리 지금 가장 큰 현안, 한진해운 파산, 이 이슈를 좀 먼저 터치를 하고 가고 싶습니다. 한국의 해운이라든가 이런 재건 과정에서 지금 이 업계에서 그리고 학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평가와 자기만의 생각, 의견들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뭐 순서 상관없이 나는 이 얘기를 꼭 먼저 해야겠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 감사합니다.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가까운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가슴 아파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당시 이제 금리가 터지고 나서 몇 년 동안 해왔지만 2016년 한진해운이 파산될 때까지 우리나라와 외국과 그 대하는 그 자세가 달랐습니다. 외국 주요 정부에서는 자국해운 인사를 하고 무한정 자국을 이제 지원했는데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채권단이 작은 노력이라는 미명하에 작은 지원 없이 채권 회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에 한진해운이 파산했고 그 뒤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희 업계에서는 저희 업계 소망을 담은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제 정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다시 당시 이제 우리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오롯이 담아서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그 후로 이제 1년 반 지났는데 그들의 성과는 재건 계획대로 성과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년 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만들었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작년 하반기 들어 시황이 급상승하는 바람에 현재는 재건 계획이 몇 가지 어려움을 딛고 있지만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더 경각심을 갖고 재건 계획 이외에 또 다른 대책도 이제 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다른 우리 전문가 패널에서도 이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한국해운 재건 과정에 대한 의견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살짝 들어주시는데 이런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네.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께서는 좀 경영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죠. 제가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제 법학 교수는 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법적인 좀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은 상당히 좀 멀리 있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른 조치들은 지금 많이 잘 진행이 되어서 좋습니다만 우리 법적 측면에 봐서는 아직도 진행이 안 된 상태로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한진해운 사태 때 물류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게 네. 이제 하역 회사들이 하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발생이 된 거단 말이죠. 그러면 다음에 혹시 이런 전기선사들이 한진해운과 같은 사태가 이제 발생했을 때 물류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되는데 네. 그 장치는 지금도 마련되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조금 더 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채무자회생법이라는 그 법에 따라서 이제 전기선사들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데 뭐 국적 취득 조건부 선체용선 또는 나용선이라는 그 선박 BBCHP라는 선박이 있는데 그 선박이 이제 사실상 채무자의 선박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제 한진해운 사태 때는 그 이제 등록된 소유자의 선박이다고 해서 채무자의 그 재산으로 회생 절차 안에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보호되지 못하고 소유자들이 이제 처리가 가능하도록 됐다 이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자기가 실질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배들을 활용을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게 채무자 회생법 안에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채무자 소유의 경우에만 이제 보호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그 BBCHP 선박도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좀 보호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이제 전기선사들이 다음에 회생 절차 들어갈 때 더 회생이 쉽게 된다. 그래서 그런 법 제도들 채무자 회생법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막 그런 것들은 저희들 이제 법학자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네.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정말 좋은 말씀, 귀감이 되는 말씀. 우리가 지금 한진해운 파산 이후에 있을 이 한국해운 재건에 관해서 좋은 평가와 의견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부터 좀 묵직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유튜브스럽게 어떻게 재밌게 이끌어갈까 고민을 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 웃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고 참고로 앞에 발언해주신 이 두 분은 선장 출신이라는 거죠. 선장 면허를 갖고 계신다든가.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해군 병장 출신입니다. 제가 해군 일함대에서 갑판병으로 병장 근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간의 바다와 관련된 공통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하나 찾아보니까 2016년까지 현대경제연구원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장 큰 이제 펀드 계열사가 이제 현대상선이었죠, 당시. 그래서 저도 이제 해운 운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 그런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상 운임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여쭤볼까 합니다. 해상 운임이 뭐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작년 말에 크게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올랐는지를 좀 파악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이 해상 운임이 2021년에는 또 어떻게 전개될까? 이 부분들이 정말 많은 물류업계에서의 고민과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그 수출입 화주들께서 관심이 많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8월 이후부터 해상 운임이 크게 올랐고요. 그것이 2011년에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4월, 5월까지 운임이 다소 하락하고 그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해상 물동량이 줄면서 운임도 크게 수익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예상과 달리 8월, 9월 달에 지수로 보면은 1000에서 한 1500까지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4분기인 11월, 12월 달에는 1500에서 근 4000까지 한 3800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궁금해 하실 거고, 또 그게 2021년에도 지속될 건가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입니다. 뭐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운임이 급등하게 된 원인은 물동량이 크게 늘어났다기보다는 오히려 상반기에 물동량이 억제되어 있던 것이 8월 이후부터 소위 캐치업이라고 그러죠. 이 따라서 수요가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중국이 생각보다는 일찍 사태를 진정시키면서 수입과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것이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년 그러니까 2020년 2월 이후부터 굉장히 시황이 떨어지면서 선사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러다가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져서 다 공멸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할 거냐 했더니 이제 선박을 빼거나 또는 항해를 줄이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소위 휴항이라고 하죠. 거의 항차를 이제 임시로 쉬는 겁니다. 그걸 아주 여러 번 사용해가지고 공급량을 줄였더니 이게 웬걸 운임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죠. 운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선사들이 엄청나게 경쟁해왔던 소위 마켓 경쟁을 포기하고 수익성을 유지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운임을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결정적으로는 이제 각 소위 화물들이 들어가면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봉쇄가 됐지 않습니까? 컨테이너가 봉쇄가 되면서 이 공컨테이너가 재유통되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선박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항만이 최선이 되고 공컨테이너 기기가 부족해지니까 덩달아서 운임이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히 올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2021년에 이게 개선될 것이냐? 우선은 거시경제로 봤을 때는 금년보다는 어떤 소위 은크타드라든지 IMF라든지 뭐 알프라이라든지 모든 데서 물동량과 경제 전망과 GDP가 올라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한 5% 정도 수준으로 금년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거시경제로 보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운임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거기다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기기에서의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하다든가 항만 채선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도
단기간 내에는 풀릴 가능성이 없어요. 그때 계속 운임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되고, 설사 물동량이 어떤 형태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난 작년에 있었던 그런 소위 선사들이 했던 학습 효과, 휴양을 해서 운임을 유지시킬 수 있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크게 떨어진 일은 또 방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금년에도 작년 10월, 11월, 12월만큼은 아니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 너무 총정리를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사실 뭐 더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어쨌든 매년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또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2021년 경제전망책을 보셨기 때문에 몇 가지 거시경제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경제는 2020년이 저점이고 2020년 중에서도 2분기가 저점이었습니다. 그때 경제 성장률만 저점이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원자재 가격도 저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국제 유가는 마이너스 37달러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지금 2020년 하반기까지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1년까지 계속 그 험난하고 더디지만 오르막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경제든 원자재 수요든 여러 수출입 동향이든 여러 가지 거시 지표들이 함께 완만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충격이 있었던 것인데, 아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 한번 남겨주세요. 누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그 질문 똑같이 남기셔도 됩니다. 첫 번째 책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알고 있는 불확실성은 더 이상 불확실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기업 경영 제대로 돌아왔고 처음에는 수출 계약 철회하고 난리가 났었죠. 이미 출항해서 나가던 선적 물품이 돌아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비대면 수출 계약이라든가 이미 팬데믹이 확산될지라도 기업 경영하고 지금처럼 이런 포럼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고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경영이라든가 비대면 소비라든가 수출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완비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것이 아무리 확산될지라도 이미 알고 있는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네,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갑자기 암전 상태가 저희도 사실 놀랐습니다. 이게 라이브의 묘미가 아닌가, 우리 그렇게 받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전기를 쓰다 보니까 전기 용량에 제약이 있었나 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상 운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우리는 좀 가정하고 기업 경영해야 되지 않을까, 물류 경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큰 그림을 가지고 좀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형 해운동맹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 그리고 국내 실정에 맞는 해운 실용적인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제기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 먼저 한국형 해운 동맹에 대해서 먼저 평가 말씀을 해주실 전문가분 계실까요? 네. 예. 한국형 해운동맹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케어랜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저희가 수년간 이제 노력 끝에 작년 말에 이제 MOU를 체결했어요. 예, 현대, 장금, 흥하, 그다음에 펜오션에서 5개 선상과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상선은 국제적으로는 이제 2M에 포함되어 있고, SM은 이제 더랄란스에 포함되어 있고, SM은 이제 2M과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국내 외국계 선사들과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내 선사들 간의 협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동남아 항로에는 우리나라 선사끼리 14개 선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과당 경쟁도 하고 운임 수준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케어랜스라는 체제를 만들어냈고, 네. 거기에 참여하는 선사와 참여하지 않는 선사 간의 협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어랜스를 운영할 때 케어랜스 참여 선사와 비참여 선사의 협력을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운 시장 정책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우리 해운법상의 공동행위랑 공정거래법상의 그 행위랑 충돌이 됩니다. 해운법에서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항상 그 문제 삼고 있는데 그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운법과 공정거래법상의 해운에서 허용하는 공정행위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고, 그럼 우리가 현재 해운 재건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해양진흥공사입니다. 해양진흥공사. 근데 현재 해양진흥공사 자본금이 좀 미약해요. 현재 5조, 법정 자본금은 5조, 납입 자본금은 5조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납입된 것은 3조 2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빨리 5조의 자본금을 충당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자본금을 10조까지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말씀드립니다. 네, 예, 말씀 부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국형 해운 동맹에 대해서 이제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 한국형 해운 동맹이 잘 운영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정책들이 뒷받침되면 좋을까요? 우리 현재 해운 관련 정책에 대한 어떤 제안 같은 거, 이런 거 전문가로서 남겨주실 분 혹시 계시겠습니까? 예,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한국형 해운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한신해운 파탄 이후에 우리가 정말 이 글로벌 캐리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나라 해운 선사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라는 그 몸부림에서 나온 일종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대형 글로벌 선사를 키우기 위해서 정부가 하는 그 원양 대형 선사의 추진은 HMM을 통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 인트라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K 얼라이언스라고 불리는, 즉 이런 것들은 글로벌 선사들의 인트라아시아 시장에 대한 그 침투에 대한 방어 전략의 일환으로서 우리가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얼라이언스를 한다거나 또 M&A를 한다거나 할 때 그 목적이 운임 안정이라든지 또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향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얼라이언스라고 이름을 붙일 때에는 그 얼라이언스에 맞는 협력의 레벨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K 얼라이언스라든지 한국형 해운 동맹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외국의 공격만 받기 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국내 실정에 맞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할 때, 아까 우리 김영무 부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해양진흥공사의 규모를, 자본 규모를 좀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 합병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합병이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또 합병을 추진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력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은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을 해서 경영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K 얼라이언스의 그 목적이 단순히 인트라아시아 지금 하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규모를 키워볼까라고 하는 것에 끝난다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지향하는 바가 어디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호주, 인도, 그리고 중동까지를 포괄하는 대형 인트라아시아 선사로 성장 가능한 국내의 그 선사 그룹을 한 2개 정도로 통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목적상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시 한종길 교수님 좋은 정책 제안 말씀해 주셨고, K 얼라이언스가 단순히 아시아를 넘어서 더 큰 범주로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정책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특히 M&A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정책들은 또 여러 법적인 절차까지 가져가면서 우리 정부와 함께 더 이런 긴밀한
디테일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좀 큰 그림에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조금 기업단의 레벨에서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계시는 그런 사안들을 좀 터치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저는 가장 관심 있는 게 포스코 물류 자회사 설립에 대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가감없이 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실무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로컬 프레이트 포워더의 일을 하면서 지금 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봐왔던 가장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지만 좀 어려움이 상충된 것이 우리나라 국내의 물류 기업들이 글로벌화하기 위한 어떤 도약의 발판으로 사실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대기업들이 이제 자회사 물류 회사를 차려서 이자 물류를 통해서 계열사의 물류도 지금 현재 취급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런 계열사의 물량이 어느 일정한 부분 줄이고 또 다른 기업의 그 물동량을 늘려야 되는 그 하나의 분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영업을 그쪽으로 방향으로 트는 바람에 일반 그 수출입 화주에 일반 그 국내의 로컬 포워더들이 하는 영역까지 지금 침범을 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포스코 그룹이 물류 자회사를 만드는 일은 더더욱 우리나라의 국가의 그 어떤 그 해운 산업에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의 여긴 역할들을 지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지난 2020년에 결과로 이미 안 하는 걸로 결론이 났지만, 또 2021년도에 또 포스코 그룹에서 어떻게 또 다른 나름대로의 그 전략을 갖고 또 다시 이자 물류 형태의 또 회사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또 우리나라에는 결국은 이자 물류 회사가 모든 국제 물류, 해운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장악하는 상황이 돼서 우리나라의 물류 회사의 글로벌화에 더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전문적인 그 물류 회사가 글로벌 그 물류 회사로 성장하는 데에서는 저는 이제 굉장히 그 반갑게 완전 대환영을 하고 있는데, 이자 물류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화한다. 뭐 그랬을 때 어떤 자금력, 조직력 이런 면에서는 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세계적인 그 물류 기업 보면 DHL이라든지 페덱스라든지 그 외에 뭐 쿠네나겔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쉔카라든지 전부 다 물류 전문 기업이 그동안에 그 노력을 통해서 또 사업 다각을 통해서 또 전 네트워크를 통해 갖고 이루어진 성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탄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 그런 평가도 해주셨는데, 우리 부회장님으로부터도 또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좀 여쭙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견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정일환 대표님 의견에 약간 반론을 좀 제기하겠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재작년에 이자 물류, 삼자 물류 관련해 가지고 칼럼하고 중앙 언론하고 방송에서 한 10여 차례 제가 이걸 많이 다뤘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업의 경계가 이제 무너졌다. 그렇다면은 꼭 삼자 물류 회사는 삼자 물류만 해야 되고 이자 물류는 이자 물류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이미 구태연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HMM의 배재원 대표이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차례 이제 HMM은 해운 기업이 아니고 정화물류 기업을 지향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배 대표가 전직이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잘 읽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해운만 가지고는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불가능하다라고 인식을 하신 겁니다.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캐리어 중심으로 성공한 회사가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대한항공이나 에이지아나 에어라인이라든지 또 한진이라든지 현대상선이나 전부 다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사업의 포트폴리오가 없이 해운 경기의 그 특성, 경기 사이클을 이제 한 200년간 보면은 항상 그 어떤 국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약간 호황을 맞아가고 있지만 그것도 어떤 한 국면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기업들은 종합물류 기업을 지향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머스클라인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선봉량이 418만 TU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머스크가 과연 해운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머스크는 AP 몰러 그룹인데 원유도 생산하고
탱커도 운영을 하고 담코라는 3PL 회사도 있고 전 세계를 지향하면서 터미널도 한 50개 운영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머스클라인이 우리나라에 내륙 운송에 진출하려고 지금 암암리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방송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한국의 해운 기업들은 오로지 해운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하면 3PL이 잘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간 3PL에 기회를 줬습니다. 물류진제 기본법을 통해서 3PL에 혜택 아닌 혜택을 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 3PL은 하나의 아웃소싱 하청 구조를 낳는 지입과 위탁으로 전철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물류 기업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3PL이 원래 파트너십에 의한 신사적인 이런 기업을 해야 되는데 3PL도 역시 또 하청을 주더라 이거죠. 결국은 이런 위탁 지입으로 이어지는 3PL의 발전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이제 2PL이 나서는데 이웃 일본 같은 경우에 말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PL 회사 50개 중에서 23개가 2PL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일본도 다 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의 제철이라든지 뭐 종합상사 뭐 이도츠라든지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여러 회사들도 이제 2PL을 만들어 가지고 성공적으로 50개 상위 랭킹 회사 중에서 23개가 2PL이 3PL화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2PL이 대기업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뭐 진출을 막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안 맞다. 그리고 작년에 해수부 장관께서 뭐라고 하셨냐.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를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해운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걸음마 단계니까 한진해운의 파산도 있고 힘든 시기니까 좀 더 좀 파트너십으로 좀 갑질하지 말고 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생각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롱텀으로 봐서 해운이 체질을 개선하고 바꾸려면은 그런 굳이 그렇게 자회사가 이렇게 3PL을 하겠다는 근데 그것도 또 해운업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포스코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차주와의 직계약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활성화하겠다. 그동안에 대부분 회사들은 그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의 입장은 뭔가 좀 투명하고 공개적인 이런 차주까지 아우르는 물류 플랫폼을 만들어서 뭔가 좀 기여하겠다 이런 투로 가는 건데 너무 예민하게 해운 쪽에서 반응을 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딱 한마디 안 드렸어. 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간에 끊고 가려고 했는데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회장님 말씀에 상당히 수긍합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 마스크라든가 이런 회사들 보면 자기 산업의 경계를 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3차 산업에서 그냥 노른 거야. 예를 들면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는 2차 산업이란 말이에요.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넘어오는 그 산업 간의 경계를 넘어서 한다는 게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외국과 우리나라의 좀 약간 도덕적인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런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번에 질문과든 연관이 되는 건데 세계적인 물류 회사들은 다 3자입니다. 뒤에서 말하는 DHL, 페덱스 다 3자예요. 3자여야지 이게 세계적으로 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아마존도 책 배달을 시작했다가 세계적 물류회사를 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물류회사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재벌 그룹마다 다 한 개씩 갖고 있어. 그래서 이제 8대 재벌회사의 2PL 회사를 다 합쳐봐야 DHL, 페덱스는 못 따라갑니다. DHL, 페덱스가 연간 매출 30조, 40조예요. 근데 우리는 8개 합쳐봐야 30조야. 또 일본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술 몇 개 때지만 세계적인 건 없어요. 자기 것만 하는 거야, 자기 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나마 이자 물류 자회사들이 자기 노력 갖고 했느냐? 그 다음에 고용효과가 있느냐? 보면요. 우리나라 이자 물류에서는 직원 1인당 매출이 엄청 커요. 예를 들면 뭐 페덱스 그런 데는 직원당 단위 매출이 연간 2, 3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물류 자회사들은 직원당 매출액이 몇백억이에요. 그만큼 고용 효과도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그룹 내에서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이제 뭐 회사하고 이자물류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이자물류 자회사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그러니까 모회사들이 제일 경계하는 게 자기 물류 자회사예요. 거기는 내고도 못해. 달라인들을 줘야 돼. 왜? 그건 자기 저 총수의 어떻게 보면 개인 소유예요. 29.99%래지만.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는 또 자정이 다르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우리 수십 년 동안에 해운회사의 해운회사 굉장히 많았어. 그러니까 20, 30년 전마다도 해운업계에 모든 제조업 기업마다 선박회사가 다 있었어요. 다 망했어. 다 망했어. 남아있는 게 그나마 3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3자. 어떻게 보면 현대도 이자였잖아요. 현대도 이자 해운회사였지만 결국은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 갔다가 이제 회생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풍토가 뭐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세계적인 물류회사를 크려면 3자가 된다. 그런 게 저의 의견입니다. 네. 아, 정말 여러분들의 전문가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원래 저희 방송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갖고 계신 의견이 당연히 달라야죠. 같으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예, 잠깐만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 안내 말씀 한번 드리면, 현재 이 포럼이 토크 콘서트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안내 말씀드리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또 계신데요. 댓글로서 또 질문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는 여러분들께 헌정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2021년 경제전망서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뜨거운 이야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인데요. 또 이 부분에서 나도 한 말씀 해야겠다 하시는 한종길 교수님이 계십니다. 마저 말씀 여쭙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포스코의 자회사 문제는 사실은 이게 뭐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2000년대 초반에도 사실은 포스코가 자회사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그때도 철수한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때도 넘겼죠. 이게 우리가 뭐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포스코가 물류 자회사를 해라 말아라 하는 것은 정부가 일반 민간 회사에 대한 경영 간섭이기 때문에 그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의 목적이 무언가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계 물류 자회사들이 해왔던 운임 깎기를 위한 어떤 중간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거라면 이건 저는 해운 물류 전문가로서 이건 명백하게 반대합니다. 포스코가 저는 직위로 삼아야 되는 것은 다른 그러면 외국의 대형 철강 회사들은 그러면 물류 자회사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그 회사들도 자기 이 해상 운임 깎기라든지 뭐 또 물류 이렇게 해운 회사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류 자회사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물류 업무의 혁신이라든지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포스코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포스코가 그건 개인 기업의 선택이니까 개별 기업의 선택이니까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이 단지 포스코 본체하고 해운 기업 중간에 끼어가지고 운임 조절판 역할만 하는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좀 더 물류 자회사를 만들어서 뭘 할 것인가가 명확하게 보여줘야죠.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이미 몇 번의 시도를 통해 가지고 해운회사 만들었다가 철수하고 또 그때마다 사실은 한국 해운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도 나오고 또 전문화라고 하는
흐름에도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경영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라고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다음 주제로 빨리 넘어가야 우리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주제에서 계속 머물면 안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어쨌든 지금 사회를 맡게 됐기 때문에 조절을 좀 해야 되는데 또 의견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말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영 교수님. 예, 제가 의견 주십시오.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뭐 앞에 말씀하신 김영무 부회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 말씀 다 수긍하고요. 다만 이 포스코가 희망하는 것이 정녕 종합 물류를 하는 그런 파트너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 그 개별의 계약을 포스코가 체결해서 뭐 통관, 그다음 하역, 그 운송 하는 것을 한 사람의 종합 물류 회사와 거래를 하겠다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이쪽 해운업계 쪽에서는 그걸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해운업계에서도 포스코의 그런 수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조치는 우리가 취해야 된다. 말하자면 해운업계 자체에서 그런 종합 물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제공한다라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법률적으로 보면은 이제 포스코가 만드는 그 물류 자회사 그리고 이제 이자 물류 회사들은 모두 계약 운송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고는 자기들이 운송을 못하기 때문에 운송 수단을 갖는 이제 실제 운송인인 해상 운송인에게 이제 또 운송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하청처럼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물류 자회사들은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는 거죠. 물적 설비라는 그런 위험은 모두 이제 우리 해상 운송인이 떠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걸 너무 지나치게 오로지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우리 해상 운송인에게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도 이런 식의 이자 물류는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 해상 운송인이 너무나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이자 물류를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관행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두 가지를 좀 균형 있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김인영 교수님 그 말씀 안 들으려고 했다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균형적인 시각을 좀 갖고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우리 해운 물류 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큰 힘이 되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